안녕하십니까, 이용혁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표하고 손익계산 항목에 대해서 증빙학계표 작성 방법을 서식과 동시에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상에 지출 증명서 학계표의 작성 방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표준 대차표 계정 과목별 지출 증명 수치 금액을 봅니다. 이제 작성 대상 계정 과목이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당좌 자산 중에서 선급금이나 일부의 재고 자산과 투자 부동산과 유무형 자산이 작성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식 보시면서 계정 과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보시려면 제 책에 법인세 조정 결산 신고 실무의 10페이지 정도 보시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보면 표준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가 코드 때문에 보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양식의 계정 과목 나뉩니다. 양식을 여러분 한번 띄워볼게요. 양식을 보시면, 자, 잠깐만요. 양식을 보시면 지금 제가 그 새로운 양식으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양식 보시면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지출증명서 학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양식이요. 자, 표준 대차표 계정 과목별이면 1 코드, 2 과목, 3 금액 나오는데, 얘는 이 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대차표의 코드지 여러분 회사의 계정 코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지금 표준 대차표 보고 계시나요? 1이 유동자산이고 2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죠? 그 코드를 적는 겁니다. 과목 금액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별지의 3호 2의 양식을 적는 거예요. 과목 코드 적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제 요건 손익계산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대차표 먼저 설명한 겁니다. 금액 적고 그 내용을 갖다가 쭉 밝히는 건데, 5번이 법인카드, 6번이 개인카드, 7번이 현금영수증, 8번이 생계산, 9번이 계산서 토탈에 4번 적고 10번이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 10-1이 뭐죠? 수치제에 정상적인 거지만 못 받는 거고 10-2가 뭐죠? 진짜 차이가 적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걸 여러분 살짝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양식은 머릿속에 두시고,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지출 수지 금액인데, 3번 보시면요. 각 계정 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정규 증명 수지 금액을 적는 겁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에 한해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놈이죠. 요 놈, 요거. 자, 또다시 여러분들 서식을 화면 띄울게요. 요걸 여러분 조금 줄여서 제가 보겠습니다. 줄이면, 아이고, 지금 제가 여기 좀 작동이 안 됐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줄여서 이제 한 150%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보이시는 있죠, 그죠? 서식 같이 띄워서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도 좀 연결성이 있죠.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좀 편하죠, 그죠? 자, 넘기시면서, 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의 신용카드요. 이게 가려버렸네요. 자, 5번, 6번의 신용카드 현금 생계산서 계산 이 난은 공고가액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5, 6, 7번 난 요거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은 제외해서 작성하고 불공제분은 포함해서 5, 6, 7을 기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차표는 많지 않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의 카드로 간단하게죠. 카드로 비품 샀다고 쳐요. 카드로 비품을 샀다고 칩니다. 그럼 이건 분기 어떻게 하죠? 자, 오른쪽 적을게. 카드로 비품을 샀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차변에 비품하고 뭐 금액이 100만 원 잡죠. 부가가치세 대급금 해서 10만 원 잡았다고 칩니다. 그럼 대변에 카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110만 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금 공제받으니까 비품란의 증가액은 여기다 100만 원만 적힐 겁니다. 여기 적히죠. 당연히 공제받으니까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면세사업자가 똑같이 카드로 비품을 샀다고 칩니다. 제가 예를 대차입표 항목을 설명드렸을 건데 손익계산서는 더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 어떻게 하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럼 비품 금액에다 몽땅 다 110을 다 적는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미지급금하고 110을 적었다고 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카드로 비품 살 일이 없지만 제가 샀다고 치는 거.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하죠? 비품 금액은 110만 원 적히는데 얘는 생계산서가 아니고 카드로 샀기 때문에 다음 달 여러분 회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날라올 때 110으로 날라오지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날라오지 않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비품란에 적을 때는 어떻게 하죠? 110만 원하고 몽땅 다 적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손익계산 부분 또 한 설명 더 할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요. 자, 왼쪽 봅니다. 5번, 6번, 7번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나는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원은 불공제를 포함해서 기재하란 말이죠. 그 이유는 다음 달 이용대금 명세서하고 맞추기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생계산서 중에서 불공제 금액은 차이의 수지제외가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카드로 쓴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울 거예요. 지우고, 자, 우리가 생계산서로 봤습니다. 자, 그럼 자, 여러분 회사가 삽니다. 고정자산 사는데 첫 번째 비품을 구입해요. 지금 생계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품을 구입했다면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에 비품하고 이제 300만 원, 3천만 원 잡죠. 금액을 크게 해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300만 원 잡잖아요. 자, 미지급금 잡죠. 지금 생계산서 말씀드린 경우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적을 때요. 금액이 이제 우리가 비품 금액은 3천만 원 돼 있고 생계산서 금액이 3천을 적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부가세 공제, 얘는 공제를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칩니다.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럼 얘는 부가세라는 계정 과목 300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못 쓰니까 차량 운반구에 3,300 금액이 다 적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하고 3,300 금액을 적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쉬운 분이 이해가시죠? 이때 차량 운반구 금액은 3,300을 적는데 이 중에서 이 생계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가액을 적는 것이지 공급 대가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적을 때는 차량이 3,300이 되긴 했지만 생계산서는 3천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차익란에 수지제외란에 300을 적는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지금 조금 제가 가려서 적었는데 좀 이상한데 좀 지우고 적을게요. 다시 지우고요.
다시 적을게요. 차량 운반구를 샀는데 승용차를 샀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해서 3천만 원 잡고 부가세를 적어야 되는데 승용차 공제 못 받으니까 3,300을 적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잡았다고 칩니다. 3,300 금액을.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차량 운반구 금액이 승용차가 3,300이 늘어나는데 생계산서는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공급가액 적는 것이 공급대가 적는 거 아닙니다. 그럼 300은 뭐냐면 여기 차이란에 10-1이 있고 10-2가 있는데 수지제한에 300을 적어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3,300 적으면 부가세 신고사에 공급가액이 안 맞잖아요. 제 말 이해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5번, 6번의 신용카드와 7번 현금영수증, 8번의 생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하되 5번, 6번, 7번 나중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불공제를 포함해서 5번, 6번이 왜자? 다음 달 이용대금 청구서하고 맞추기 위한 거죠. 그리고 생계산 중에서 불공제 금액은 차이란에 수치제외가 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더라도 손익계산서 항목이 똑같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손익계산서 항목을 다시 적어드릴게요. 만약에 이러면 되죠. 자, 회식했어요. 회식했는데 첫 번째 이제 카드로 썼습니다. 회식이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카드로 쓰게 되면 자, 카드 금액 50만 원치죠. 그럼 회계 처리가 복리후생비 50만 원 적고 부가세 금액 5만 원 적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적혀지죠. 55만 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복리후생비가 계정과목 코드 나는 79번이 돼요. 여기에 79번입니다. 글씨가 자꾸 삐끄러지네요. 복리후생비 적고요. 계정과목 50만 원 적는 거. 그러면 이 경우는 신용카드 안에 법인카드 50만 원 이렇게 적는 거 끝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식하는 것을 생계산서를 받았다고 칩니다. 뭐 제가 회식으로 설명했지만 선물 받았다고 치면 종업원 선물도 똑같은. 그러면 회계 처리가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생계산서 받으면 똑같이 회계 처리로 차면에 복리후생비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적죠. 여기 이제 컴퓨터 상에 적다 보니까 좀 글씨가 삐그러지는 것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복리후생비 적으면 이 경우는 생계산서란에 50만 원 적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생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시고 만약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접대비라고 치죠. 지금 제가 대차별 설명이 손익계산서보다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5, 6, 7, 8, 9를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 카드로 썼다가 어떻게 하죠? 차변에 접대비하고 금액이 55만 원 될 거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55만 원. 이해가시나요? 이 경우는 이제 계정과목 접대비 금액에 법인카드 50만 원 다 적는 거죠. 50만 원 적고 5만 원의 수지제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음 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상에는 50만 원 나오지 50만 원 더하기 5만 원 날라오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로 받았다면 차변에 똑같이 분계는 접대비하고 55만 원 적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고 55만 원 적겠지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접대비 금액이 55만 원인데 이 경우는 생계산서에 50만 원 적고 왜냐면 공급가액이니까 공제 못 받은 5만 원 금액이 차이란에 수치제외란에 이제 21-1이 되겠죠. 위에는 10-1이 되겠죠. 여기다가 5만 원 적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분이 많아요. 요거는
비록 대차입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5번, 6번의 신용카드와 7번의 현금 영수증, 8번의 생계산서, 9번의 기획산서 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하되 5, 6번, 7번 난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료는 포함해서 여기 똑같이 기재하고 생계산서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료 붙는 금액은 생계산서는 여기 19번 난, 18번 난에 기재하고 나머지 불공제료는 수지제해야 된다고 하죠. 왜? 공급가액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수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자, 차이의 여러분 내용이다. 차이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뭐죠? 수치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죠? 정빙을 수치 못해서 접대비는 송금불사입되거나 가산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두 가지.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 수치제하고 뭐죠? 차이죠.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수치제의 부분이 자세히 설명될 겁니다. 이거 30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될 거예요. 주로 비목에 해당되는 건데 자산보다도 여기 지금 왼쪽에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한꺼번에 설명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 좀 뒤로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자, 각 계정 과목별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 방법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표준 대차표 계속 보고 계시나요? 자, 첫 번째 당좌 자산은 표준 대차표에 맨 먼저 나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예금, 유가증권하고 외상매출금 받은 단기대예금 얘는 금융자산이지 재활의 용역이 아니거든요. 작성 대상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표준 대차표 선급금이 코드가 38번의 경우는 작성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선급금은 대부분 다가 재고자산, 여러분 선급금 중에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산 구입대금의 선지급액이 종류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고자산 구입대금의 선지급액은 그 재고자산이 국내산인 같으면 우리 뭘로 처리하죠? 선급금 처리합니다. 맞나요? 수입산 같으면 무슨 계정 처리하죠? 미착품 처리합니다. 얘가 유형자산 같으면 뭘로 처리하죠? 건설 중인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건 성격이 똑같아요. 정빙에 있어서. 원래 선급금 주게 될 때는 계약금도로 주기 때문에 생계산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가 어떤 회사에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팔릿이죠. 우리 회사의 정책상 돈만 나가면 생계산 받는다 같으면 계약금 주면서 생계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선급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여러분들 법을 봅니다. 보시면 자, 부가세법 17조 1항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봅니다. 사업자가 15조나 부가세법 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첨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생계산서나 영수증 받으면 받은 때를 갖다가 각각의 뭐죠? 공급 시기를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선급금은 전체 금액이 구입한 원재료금이 50억인데 계약금 5억 지급했다라고 하면 돈만 주고 말면 회계처리 뭐죠? 차변의 선급금 5억, 대변의 보통예금 5억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돈 주면서 별도로 부가세를 주고 생계산 받으면 분기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선급금 5억, 부가세 대여금 5천 하고 대변의 보통 5억 그러면 선급금이 생계산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다 필기를 제가 할게요.
두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제가 이 양식은 무시하고 이제 적을게요. 여기에 첫 번째의 경우의 수가 선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고, 여기 이제 선거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고요. 얘는 세금계산 안 받는 경우로 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2017년도에 계약금을 1억을 지급했다고 치죠. 10억 중에서.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에 선거금 하고 1억 잡고요. 그 다음 부가세 대여금 와서 1,000만 원 잡겠죠. 대변에 뭐죠? 보통예금하고 얼마죠? 1억 1,000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안 받으면 어떻게 하죠? 차변에 선거금하고 1억 잡고, 그냥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1억을 잡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자, 바로 밑에 여러분들 대차비 계정하고 나오죠. 이 경우는 오른쪽은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는 거. 이쪽만 작성하면 되는데, 자, 계정하고 선거금 적을게. 지금 2017년도 겁니다. 선거금 금액 1억인데 생계산을 받아서 1억 여기다 적는 거란 말이죠. 오른쪽은 해당이 없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연계해서 2018년도를 적어볼게요. 9억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분기하죠? 차변에 선거금 해서 9억 지급하고요. 부가세 대여금에서 9천만 원 지급합니다. 그럼 대변에 뭐죠? 보통예금해서 9억 9천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이 금액에 대해서 선거금을 10억을 상기하고요. 원래 본 계정인 뭐죠? 뭐 원재료라든지 상품 계정에 이제 10억을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9억에 대한 잔금 줄 때 이때 생계산을 받으니까 부가세 1억을 지급하겠죠. 자, 이 경우는 회계 처리가 선거금은 똑같이 9억을 잡죠. 부가세 대여금이 1억이 될 거고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10억이 잡히겠죠. 그럼 대변에 뭘 잡는 거죠? 이걸 원재료라든지 상품 계정, 원 계정에 10억을 잡고요. 그 대변에 뭐죠? 선거금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10억을 잡는 거란 말이죠. 됐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원재료든 상품 계정을 쓸 때, 지금 제가 같이 됐기 때문에 밑에 못 적는데 10억을 적는데 그 중에서 원래 받은 생계산 9억이고 나머지 1억은 뭐죠? 작년도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수치제외가 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부속 명세서이지만 적어볼게요. 여기 계정 과목이 이제 원재료라고 칠게요. 원재료 매입이다 하면 10억이잖아요. 단기에 매입한 금액. 이해가시? 그러면 여기 적을 때는 생계산서 단기 9억을 적고 1억은 작년도 받았으니까 그죠? 9천이죠. 이렇게 아니고 1,000만 원이 죄송합니다. 생계산서 9억이고요. 받은 공개 1억이 뭐죠? 뭐라는 이야기죠? 작년 거니까 여기다 수치제외 된 거죠. 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원재료가 10억이 되는데 원래 10억을 다 받았으니까 얘는 수치제외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계산서를 선거금에 대해서 받으면 왼쪽처럼 안 받으면 오른쪽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요거와 똑같은 성격 가진 계정 과목이 뭐라는 이야기죠? 선거금하고 미착품 뭐죠? 수입 상품이고 건설 중인 자산이 똑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오른쪽으로 좀 날려 적었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경우는 2017년도도 작성하고 2018년도 작성하는데 1억이 정기권은 수치예요. 두 번째는 2017년도 작성하고 2018년도 밑에 것이 된다는 얘기죠. 요건 위에 것이 되고. 됐죠? 그럼 이거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몇 번이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작성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 드렸으니까 자 보시고 똑같은 계정 과목이 승급금, 미착품, 그리고 뭐죠?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일단 나가겠습니다. 뭐 이거 안 나가도 관계없으니까 보죠. 자, 왼쪽에 2번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중에서 제품, 반제품, 자, 왼쪽 설명하겠습니다. 제공품과 부산물, 완성주택과 미완성주택, 완성공사, 미완성공사 등은 제조원가 명세서와 공사원가 명세서와 분양원가 명세서의 구성 내용이 설명되므로 대차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상품이에요. 상품은,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상품은 뭐죠? 대차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상품이라고 치죠. 그러면 2017년도 12월 말이나 2018년도 12월 말이 있다고 치죠. 그럼 작년도의 상품이 단연 생략 이제 100이고 올해가 120이 됐다는 것은 120만 원에 대해서 밝히는 거 아닙니다. 대차표 항목은 기말 잔액은 기말 잔액이지 이 상품이 올해 구입한 것도 있지만 작년 구입한 것도 있고 재작년 구입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밝히냐면 내용을 보니까 당기의 상품 매입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고 단연 생이고 상품에 대한 이제 매입 또는 증가죠. 감소 또는 이제 출고죠. 여기에 980만 원이 출고됐다고 하면 순증가 금액이 20만 원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이 120만 원에서 20만 원 증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기의 증가 금액 1,000에 대한 내용을 말하니까 상품 매입액은 대차표 항목이 아니고 손익계산서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당기의 상품 매입액은 표준손익계산서 이런 표준손익계산서 3, 5, 2 항씩 넘겨보세요. 지금 표준 대차표 설명하고 있는데 한 2장 더 넘기면 표준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보시면 거기 코드 38번에 당기 매입원가 보이시죠? 거기다 기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이지 대차표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차표 항목은 모두 다가 당기의 증가액 또는 매입액이지 기말 잔액. 이게 상품이 아니고요. 만약 얘가 비품 같은 뭐 똑같아요. 기말 잔액 120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기 매입액 1,000에 대한 내용을 여기 밝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차표 항목은 뭐라는 얘기죠? 당기의 증가액입니다. 기말 잔액 안에. 손익계산서는 그 자체가 비용이 자체가 증가이기 때문에 증가인데 대차표는 BS 항목은 뭐라는 얘기죠? 무조건 당기의 증가액이죠. 뭐 직접 증가도 있지만 매입액도 있겠죠.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치우고 갈게 또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갑니다. 원재료는 역시 뭐죠? 똑같은 원재료 매입액은 증가액이 매입액이잖아요. 이 내용은 대차표 항목이 아니고 어디라는 이야기죠? 표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재정가 명세서상의 당기재료 매입액이죠. 여러분 지금 또다시 표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보고 계시나요? 거기 넘기시면 부속명세서에 뭐가 있죠? 재정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재정가 명세 보시면 코드 3에 당기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성돼서 요령은 상품 매입액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요. 상품은 당기의 매입액이 손익계산서에서 작성한다. 원재료는 당기 매입액은 부속명세서에서 작성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가설제, 저장품, 용기 등도 당기 증가액의 대상인데 대부분 다 해당한데 왜냐하면 가설제 등은 바로 비용 처리하고 저장품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당기 증가액이 잘 없었겠죠. 미착 상품은요.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선급금하고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미착 상품 되는 재료 중에서 단기에 수입이 완료된 금액은 뭐죠? 상품 매입원가 아니면 재료 매입이니까 손익계산서나 부속명세서에 작성하면 되고 기말에 수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과 재료 금액 중에서 생계산서 받은 금액은 생계산서고 기타 부대원가는 차이의 수치죠. 부대원가가 뭐죠? 수입 통관했는데 관세만 내고 미착품 잡혀져 있다. 그러면 생계산서 말고 다른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치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넘어가면 다음에 나타난 건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단기에 받은 금액은 다음에 수입이 완료되면 전체 매입액 중에서 단기에 생계산 받은 건 생계산서고 전기에 받은 거라든지 관세 등의 부대 비용은 수치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기타 유동자산으로 갈게요. 기타 유동자산의 미수수익, 지금 표준대차 배우고 계시나요? 선급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유동자산 모두 다 금융자산이고 발생주의 획에 따르니까 정빈과 관계없는 거니까 작성 대상 안에. 다시 정리하면 유동자산은 선급금 있거나 또는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상품은 손익계산서, 원재료는 재종가 명세서, 미착품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투자자산은요. 장기성예금과 장기투자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단기대금 등은 다 투자의 금융의 자산이니까 해당이 없어요. 자, 투자부동산은 단기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 증가액이 있으면 작성 대상인데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구입한 토지 건물이 기업에 의상 투자 부동산 대체가 되기 때문에 대체 증가액은 단기 취득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 부동산 대부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차변에 투자 부동산 해서 단기에만 20억 늘어났다면 대변의 개정하면 토지에서 증가한 것이지 단기 취득 증빙 관계없었기 때문에 수지 증빙은 무관한 거예요. 타개정 대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타개정 대체 동시에 쓰면 이런 경우 있죠. 원재료 A가 이 금액이 또는 상품 만약에 B가 원재료 C의 원가가 되면 이 타개정 대체죠. 이런 것도 단기에 증가 보면은 증빙과 관계없는 거죠. 내부 대체니까. 또 이런 계정도 있죠. 만약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경상개발비가 있으면 경상개발비 증가 금액이 회사가 원재료 금액에서 원재료 만약에 값과 제품 을에서 넘어왔다. 그런 것은 이 부분은 경상개발비 증가에서 비용에 나타나지만 이 증가분은 타개정 대책 얘가 전부 다 뭐죠? 수지제에 해당되는 거지. 얘들. 원재료 C의 증가분이지만 수지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기 증가 금액이 타개정 대체니까 이건 수지제도 아니에요. 뭐 자체가 단기 증빙 관계 없으니까죠. 혹시나 자 다시 왼쪽이에요. 계산서를 봅니다. 투자 부동산 계산서 수취한 토지 증가는 계산서, 생계산서 수취한 투자 부동산 생계산서 기입하고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은 정기종에 관계없기 때문에 수지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로 대상이 뭐죠? 유형자산입니다. 아까도 설명 올린 것처럼 유형자산은 기말 잔액이 아니고 단기 증가액이 작성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단기 증가액. 그래서 유형자산의 단기의 취득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생계산 적습니다.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공기후 비품 다 하죠. 계산서 수취한 금액은 토지 계산 기입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동차 등의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은 차일 안에 수취제외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이 차이단 안에는 10-1이 수치제외고 그 다음에 10-2가 뭐죠? 진짜 차이죠.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데 정빙 없는 것이 다 수치제외에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자, 다시 왼쪽 보세요. 차량 운반구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 승용차는 아까 강의되는 것처럼 뭐죠? 자동차 살 때 3천만 원 부가세 300원 자동차 원가에 들어가지만 내용은 수지세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생계산수는 공급가액만 적으니까. 토지에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죠.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 불공제 금액도 차이에 단해 수지세에 들어간 거죠. 생계산수는 공급가액만 적으니까요. 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설명. 아까 강의 들었던 뭐죠? 승급금이나 미착금 똑같은 개념인데 건설 중인 자산을 통하여 단기의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의 취득이 완료된 자산의 증가 금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본계정에 대체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건물 같으면 건물에서 밝힌다는 얘기죠. 전기의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의 취득이 완료된 자산의 증가 금액은 해당 유형자산에 작성하되 단기 중에 생계산수나 기획산 수치 금액은 생계산, 기획산을 기입하고 아까 강의 들었죠. 정기전부는 뭐죠? 수치제이죠. 아까 제가 선급금 설명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런 거죠. 2017년도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는데 50억짜리 기계 5억을 선급금 주면서 생계산을 받았다고 치자면 건설 중인 자산에 5억 부가세 대여금 0.5억 잡았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죠. 그럼 이 5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작년도에 건설 중에서 5억에 부가세 5천 적어요. 그럼 2018년도에 나머지 이제 45억 지급했다 하죠. 건설 중인 자산이 45억, 부가세가 4억 5천, 대변에 보통예금이 49억 5천 나오고, 자, 마무리하죠. 차변에 이걸 건물이 될지 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50억 잡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에 50억 되잖아요. 이 분계는 제가 빨리 적은 이유는 기본 부기 분계니까 50억의 단기에 작성하되 생계산서 40억은 단기 문제고 5억은 작년도 봤으니까 수치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말씀드리고 수치제에는 정상적인 거래인데 정규적이 없는 것이 여기 적는다 이 말이죠. 자, 계속 설명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 다에 단기에 취득을 개시하였으나 단기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은 단기 중에 생계산세나 기획산 수치 금액은 생계산을 적고 그 이외의 금은 수치. 아까는 건설 중인 자산 단기면 2017년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단기의 증가액이 작성 대상인데 똑같은 요령이죠. 무형자산의 단기의 취득액 중에서 생계산 수취환급에서 생계산서, 뭐 특허권 살 수 있었고 골프 회원권 사잖아요. 계산세는 계산 기입하고 취득세, 골프 회원권 같은 거는 취득세, 부탁, 기타 부대비용 역시 수치제에 적으면 돼요. 다 단기 증가액 대상입니다. 자, 무형자산에서 제가 좀 껄끄럽한 것은 개발비인데 개발비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거액의 비용이잖아요. 근데 개발비의 주 내용이 뭐죠? 연구원들 인건비죠. 인건비는 증빙이 없잖아요. 돈 준 것밖에 없으니까. 인건비와 연구원들 인건비와 복류생비, 세금과 공과, 보험료 등의 금액은 차이에 뭐죠? 수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발비가 단기의 순증가액입니다. 단기 증가금이 30억 증가했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연구원들이 인건비, 봉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수치제.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서 한 20한 7억 정이 등이 수치제에 될 거예요. 뭐. 10-1, 10-1 적으면요. 그럼 나머지 뭐냐면 이제 테스트 비용 일부는 생계산서에 있을 거죠. 그렇죠? 자기들 뭐 회식 비용 같은 거 카드 쓴 것도 있을 거 이런 거 적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개발비는 수치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다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과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의 불공제분은 차이에 뭐죠? 수치제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똑같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의 장기성 매출 채권 이게 이제 일종의 부도금이죠. 장기 미수금,
보증금, 이연법이지 자산과 기타 비동자산 작성 대상 아니에요. 다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장기 선급금은 아까 이제 유동자산의 선급금에 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채는 왜 작성이 대상이 아니냐면 부채는 금융부채는 작성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계정 과목은 부채의 상대 계정이 자산의 증가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차표나 손익계산서에 자산과 비용에서 밝히기 때문에 부채는 밝힐 필요 없는 거예요. 작성 대상 아니에요. 자본도 작성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대차표에 대한 작성 요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강의 듣고 이해 안 되면 몇 번에 반복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차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지출증빙 합계표가 사실은 전산화돼 있어야 되죠. 수도로 작성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차표 항목은 자산 취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손으로 작성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손익계산서와 재종가 명세서 설명 나오는데 얘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다 쓰고 장부 보고 작성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판단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합계표의 작성이 손익계산서와 부속명세서가 더 중요하니까 뒷강의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